자, 테드 창의 이 작품집에는 8개의 단편이 실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소고, 다큐멘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서로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기를 수 있다면, 만약에 이런 세상이라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를 테드 창은 소설에서 묻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님에 의해서 고등학생 때까지 일명 칼리라는 조치를 받은 다음에 다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적인 평가를 하지 않았던 타메라라는 젊은 여성의 인터뷰로 시작합니다. 이 조치는 개인의 시각에는 간섭하지 않고 단지 눈에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일에 간섭할 뿐입니다. 칼리 아그노시아 조치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의 얼굴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런 차이들에 대해 아무런 심미적 반응도 경험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단편에 자주 등장하는 칼리는 외모에서 아름다움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도록 한 어떤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칼리라는 이 소설에 소개된 장치를 보면서 실제 존재하는 카그라스 증후군이 떠올랐어요. 카그라스 증후군은 가까운 친구 그리고 가족이 겉모습은 똑같은 사람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정신질환 중 하나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파악하지 못해요. 내가 갖고 있던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런 증상은 주로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납니다. 작가가 실제 뇌과학 쪽에 존재하는 이런 여러 증상들에 착안해서 칼리라는 소설 속의 장치를 상상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좀 칼리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도 떠올랐는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 중에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뭐라고 하나요? 우리 눈에 콩깍지가 끼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사랑에 빠진 뇌는 어떤 대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쩌면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이유일 수도 있겠죠. 이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 책의 구절로 나옵니다. 사랑이란 어딘가 칼리를 닮았다는 얘기 말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상대방이 정말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는 이 소설 속에 칼리라는 장치를 왜 상상하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떤 심리학 실험이었다고 작가가 말합니다. 가짜 대학 입학 원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겉모습에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실험이죠. 공항의 빈 좌석에 대입 원서를 놓고 갑니다. 여러 대입 원서를 갖고 실험을 하면서 대입 원서마다 딱 하나만 바꿉니다. 바로 지원자의 사진이죠. 과연 대신 이 대학 입시 원서를 대학에 우송해 줄까? 자,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지원자의 용모가 더 매력적일수록 이 원서를 주운 사람들이 대신 대학에 우송해 줄 확률이 높다라는 그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만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얼굴의 모습이 더 매력적인 사람을 우리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빌론의 탑은 성서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성서에서는 분노한 야훼가 사람들의 말을 서로 통하지 않게 해서 이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는 몇 세기에 걸친 노력으로 바벨탑을 드디어 하늘 끝까지 쌓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늘에 물이 담긴 저수지 위에 있는 야훼의 주거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 궁금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연유로 몇 세기 전 이 탑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난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예전에는 더 높은 층들을 맡은 친구들과 함께 수레를 끌면서 열 이틀 걸리는 곳까지 올라가 봤지만 내가 가본 가장 높은 곳은 거기야. 난 자네들이 부러워. 하늘의 천장을 만질 수 있을 테니까. 하늘의 천장을 만진다.
곡괭이로 그것을 깨연다. 그런 생각을 하니 힐라룸은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탑의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의 맨 위에 있는 천장을 깨서 위로 더 올라가기 위한 그런 작업에 동원된 광부입니다. 이름은 힐라룸이죠. 주인공과 일행이 하늘의 천장까지 닿는 그런 과정을 굉장히 생생하게 이 소설에 담겨 있습니다. 책에서 나오는 이 바벨론의 탑이 도대체 어느 정도 크기일까요? 만약 그 탑을 시나르의 평원에 눕히고 한쪽 끄트머리에서 다른 끄트머리까지 걸어간다면 좋기 이틀은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탑은 고추서 있기 때문에 밑동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가려면 짐이 없더라도 한 달 반이나 걸린다. 한 변이 60큐빗인 정사각형의 탑은 마치 하늘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자, 눕혀서 좋기 이틀이 걸린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걸어가는 속도가 대충 계산하면 시속 5km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 속도에 48시간인 이틀을 곱하면 약 240km가 나오더라고요. 이 거리는 서울에서 동해안의 바닷가까지 정도의 거리에 해당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길이의 단위는 큐빗인데요. 큐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의 끝 정도까지의 길이에 해당합니다. 1큐빗은 약 50cm 정도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탑 부분은 30m 그리고 30m 정도의 단면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탑이 올라가 있는 기단의 크기는 100m, 100m에 높이는 20m 있는 엄청나게 큰 크기입니다. 이렇게 거대한 탑이다 보니까 이 소설에 농담도 나옵니다. 탑 꼭대기에 살면서 벽돌을 쌓는 벽돌공이 실수로 흑손, 그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거나 할 때 쓰는 그 작은 금속 있죠? 흑손을 하나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 벽돌공은 머리를 막 쥐어뜯으면서 슬퍼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맨 바닥에서 꼭대기까지 다시 가져가려면 최소한 넉 달이나 걸리기 때문이죠. 사실 이 부분은 소설에서 바벨탑에 처음 도착한 힐라룸을 탑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놀리는 그런 농담입니다. 책에서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작품은 72글자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영국을 배경으로 한 판타지 소설입니다. 사람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자동 인형을 만들고 그 연구 과정에서 마침내 인간을 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소설 속에서 자동 인형을 만들고 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터무니없게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던 이야기들이죠. 그중 하나가 유대인들이 믿었던 골렘입니다. 어렸을 적 로버트가 가장 좋아하던 장난감은 그냥 앞으로 걸을 줄밖에 모르는 단순한 찰흙 인형이었다. 로버트는 저택의 복도를 행진하는 이 인형 뒤를 따라다니면서 복도가 꺾이면 방향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곤 했다. 팔다리가 완전히 뭉개진 인형을 집어올려 이름을 끄집어내면 인형은 동작 중간에 움직임을 딱 멈췄다. 그런 인형 안에 이름을 다시 집어넣으면 인형은 그 즉시 뒤집어지고 그 자리에서 작은 원을 그리며 움직이는 것이었다. 72글자 소설의 첫 장면인데요. 어린 시절 주인공은 인형의 형태를 이렇게 저렇게 바꾸면서 어떤 이름이 인형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지 실험합니다. 소설 속 세계에서는 주어진 형상마다 가장 적절한 이름이 따로 있고 그것을 찾아서 호명하면 그 형상을 마음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설정이죠. 이 세계에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작가가 골렘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은 느낌인데요. 골렘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유대인이 만든 움직이는 흙 인형을 말합니다. 진흙과 물을 사용해서 흙 인형을 만들고 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 한 장을 이 인형의 혀 밑에 끼워 넣으니까 그 인형이 정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골렘은 혼이 없고 그리고 말도 못하지만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골렘은 충실한 하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소설의 자동 인형을 보면서 통계 물리학 분야의 정보 엔진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많은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정보 엔진은 정보를 이용해서 엔진이 유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장치입니다. 어쩌면 테드 창이 물리학에서 정보 엔진의 의미를 알고 이 자동 인형의 아이디어를 떠올린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언어학자가 주인공인 소설도 있습니다. 바로 이 소설집에 담겨 있는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이 미국에서 개봉할 때는 Arrival, 도착이라는 이름으로 개봉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땐 Contact, 접촉이라는 제목으로 개봉했습니다. 여담으로 유명한 봉준호 감독도 이 영화의 각색을 제안받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지금 내게 어떤 질문을 하려고 해.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고 나는 온 정신을 집중해서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억에 새겨두려고 하고 있지. 그이와 나는 밖에서 디너쇼를 보고 방금 돌아온 참이란다. 자정을 넘은 시간 우리는 보름달을 보기 위해 파티오에 나와 있어. 춤을 추고 싶다고 내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이는 쾌히 응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춤을 추고 있어. 달빛 아래에서 10대들처럼 30대의 남녀가 앞뒤로 천천히 몸을 흔들면서 밤의 한기는 전혀 느끼지 않아. 이윽고 내 아빠는 이렇게 말해. 아이를 가지고 싶어? 이 소설은 엄마가 딸에게 아이가 처음 부모 곁으로 찾아온 바로 그 순간을 이야기해주는 글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알고 있단다. 소설 속 지구에 어느 날 갑자기 112개의 채경이 세계 여러 곳에 등장합니다. 채경은 반원형의 거울 모습인데요. 외계인이 통신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주인공인 언어학 전문가 루이스 박사는 지구에 온 외계인들의 언어를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외계인의 언어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무척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소설 속 외계인들을 헵타포드라고 부릅니다. 헵타는 7이라는 숫자를 의미하고요. 포드는 다리를 의미합니다. 즉 외계인의 다리가 7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헵타포드의 문자는 시간의 순서에 묶여있는 인류의 언어와 무척 다릅니다. 헵타포드의 언어는 원인과 결과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한눈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들을 시간의 순서로 순차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헵타포드 외계인은 전체 사건을 한 번에 인식하죠. 테드 창의 소설은 철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지로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같은 질문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죠. 미래를 아는 일이 정말로 가능한 걸까? 단지 추측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실제로 아는 것이 가능할까? 물리학의 기본 법칙들은 시간 대칭적이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 물리적인 차이는 없다는 이야기를 게리에게 들은 적이 있다. 자, 뉴턴의 고전역학은 결정론의 세상을 보여줍니다. 물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면 아무리 먼 미래라도 그 물체가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지를 지금 이 순간 예측할 수 있는 결정론이 지배하는 세상이 바로 뉴턴 고전역학의 세상입니다. 결정론의 세계에서는 미래에 엎질러질 우유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가 속상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유를 안 엎지르게 되더라도 이미 우유가 엎질러지지 않을 것으로 결정되어 있던 것이고요. 우유를 엎지르게 되면 그것도 이미 결정되어 있는 그런 세상인 거죠. 모든 가능성이 딱 하나의 미래의 현실로 구현되어 있는
뉴턴의 고전역학에서 결정론이 지배하는 세상인 거죠. 나는 처음부터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것에 상응하는 경로를 골랐어. 하지만 지금 나는 환희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을까? 아니면 고통의 극치를 향해 가고 있을까? 내가 달성하게 될 것은 최소화일까? 아니면 최대화일까? 이런 의문들이 내 머리에 떠오를 때 내 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물어. 아이를 가지고 싶어? 그러면 나는 미소 짓고 응이라고 대답하지. 나는 내 허리를 두른 그의 팔을 떼어내고 우리는 손을 마주잡고 안으로 들어가 사랑을 나누고 너를 가지기 위해. 이 소설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나요?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은 바로 마지막 장면과 같은 곳에서 끝납니다. 루이스는 실제로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딸을 향해서 이 소설, 내 인생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던 거죠. 만남부터 이별까지 모든 일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 선택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